어제는 고흐가 당신 얘기를 하더라. 희망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 존 에버렛 밀레이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한 줄기 은근한 봄빛처럼 희망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의 그림은 대체로 과묵하고 무거운 분위기를 지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 한 구석에서 신압으로 희망의 기운이 피어나 보는 이를 미소짓게 합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다시 보고 싶은 그림이 밀레이의 그림입니다. 밀레이는 19세기 영국 미술의 중요한 유파 가운데 하나인 라파엘 전파를 대표하는 화가입니다. 중세적 순수미와 근대적 사실주의가 묘하게 결합된 독특하고 개성적인 미학이 라파엘 전파 화가들로부터 나왔습니다. 밀레이의 그림들 가운데 희망의 빛을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세상의 주인. 너른 들판에 두 소녀가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손풍금을 울려 돈이나 음식을 받아먹고 사는 가난한 자매입니다. 그 중에 언니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불우한 소녀이죠. 그런 소녀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삶에 어떤 즐거움이 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소녀의 표정은 잠옷 담담하다 못해 평화롭고 행복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아름다운 들판과 나무, 동물들, 그리고 쌍무지개조차 보지 못하는 소녀가 어쩌면 저렇게 밝고 화사하고 평온한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소녀가 소리만으로도 모든 아름다움을 충분히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감각을 잃으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른 감각이 고도로 발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만큼 대상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소녀의 표정을 통해 우리는 소녀가 진정으로 세계 자체를 충만히 느끼고 또 누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가난해도 소녀는 세상의 주인입니다. 세상의 주인은 돈이 많거나 권력이 큰 자가 아닙니다. 하루를 살아도 평화롭게 살고 매 순간 만족할 줄 알며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바로 저 소녀 같은 사람이죠. 재난 뒤에 찾아온 평화. 밀레이의 또 다른 그림, 평화가 오다. 그림에는 부부와 두 딸까지 모두 4명이 등장합니다. 남자는 소파에 눕듯 앉아있고 여자는 남자가 비켜준 틈에 앉아 남자를 품듯 아우르고 있습니다. 남자가 저렇듯 소파에 누워있다시피 한 것은 그의 몸이 성치 않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크리미아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돌아온 영국군 장교입니다. 그런 남자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습니다. 바라던 소식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왼손에 들린 타임스에는 크리미아 전쟁의 종전을 알리는 뉴스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평화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림의 다른 요소들도 평화의 도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림 왼편의 딸아이는 왼손에 장난감을 꺼내 들었는데요. 이는 장난감 노아의 방주에서 꺼낸 불 위에 올리브 잎을 문 비둘기 모형입니다. 오른편의 딸아이는 엄마의 무릎 위에 장난감 사자와 닭, 칠면조, 곰을 놓고 놀고 있습니다. 이들은 저마다 참전국인 영국과 프랑스, 오스만 제국, 러시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오른손에는 아빠가 나라로부터 받은 훈장이 들려 있습니다. 비록 전쟁으로 유럽 전역에 풍파가 닥치고 이 집의 가장은 부상까지 입었지만 드디어 기다리던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마침내 나라뿐 아니라 이 가정, 저 소녀들의 미래에도 희망이 찾아든 것이죠. 오늘 내 마음에 희망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둠이 짙게 깔렸다면 나로 하여금 순수한 흥미와 즐거움을 느끼게 할 일이 뭐가 있을지 차분하게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저 기다리기만 하던 희망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마음속에 피어 있을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아름답지도 추하지도 않은 세계를 살아가는 힘.
미술사를 수놓은 여러 거장 가운데 긍정의 아이콘을 꼽으라면 누가 제일 선두에 설까요? 개인적으로 오귀스트 르누아르가 가장 선두에 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르누아르의 예술은 우리에게 긍정의 힘이 무엇인지 잘 가르쳐 줍니다. 르누아르의 예술은 말합니다. 아름다움은 대상 자체에 깃들어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 비롯되는 것이라고요. 르누아르에 따르면 아름다움은 대상을 긍정하고 세계를 긍정하고 나 자신을 긍정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대상 자체는 아름다운 것도 추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대상을 긍정할 때 그로부터 아름다움이 피어납니다. 밝고 화사한 르누아르의 예술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줍니다. 우울한 그림은 단 한 점도 그려본 적이 없는 화가. 어릴 때부터 그는 지독히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인상파 화가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죠. 가난한 재단사의 아들로 태어난 탓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는커녕 일찍부터 생계를 위해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겪은 좌절과 고통을 호소하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항상 낙관적이고 사랑스럽고 행복한 세계를 그렸죠. 그것이 그의 본성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그 본성에 충실했습니다. 노년의 그는 류마티즘에 걸려 통증으로 붓을 들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죽기 몇 시간 전까지도 화사하고 예쁜 그림을 그리겠노라고 간병인에게 꽃을 준비해달라 청했지요. 밝은 야외의 빛과 공기, 그리고 젊음이 어우러져 싱그러운 에너지를 뿜어내는 뱃놀이하는 사람들의 점심은 그런 르누아르의 작품 가운데서도 대중적인 사랑을 특별히 많이 받은 걸작입니다. 이 그림은 뱃놀이 나온 일행이 보트 타기를 멈추고 강변 식당 발코니에서 즐겁게 먹고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표현했습니다. 날씨는 맑고 강가의 오찬자리에는 여유와 한가로움이 넘쳐 흐릅니다. 온갖 근심, 걱정은 즐거움 속에 전부 녹여버리고 한번 유쾌하게 웃어나 보자는 속삭임이 그림에서 울려나오는 것 같습니다. 인생과 젊음은 유한한 것. 즐길 수 있을 때 즐겨야 하겠죠. 화가 특유의 빠른 붓질과 밝고 화사한 색채가 이를 더욱 부채질합니다. 물론 빠르게 즐겁게 그렸다고 대충 그리지는 않았습니다. 남자들의 모자가 하나같이 다른 형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르누아르가 얼마나 대상을 꼼꼼히 관찰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맨 왼쪽에 강아지를 데리고 노는 여인의 표정도 무척 재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알린 샤리고로 당시 르누아르를 위해 자주 모델을 섰던 여인입니다. 알린은 이 그림이 완성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르누아르의 아내가 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까지 함께 어울려 있으니 화가는 더욱 이 젊은 날의 야외 오찬 풍경을 영원한 행복의 이미지로 낚아올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볼수록 삶을 찬미하고 기뻐하는 르누아르의 긍정 에너지가 우리의 망막 속으로 찬란하게 스며듭니다. 빛과 젊음, 행복의 에너지. 르누아르의 낙천적인 시선은 다수의 인물을 주제로 하든 소수의 인물을 주제로 하든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이번엔 좀 단출한 그림을 보겠습니다. 피아노 치는 소녀는 싱그러운 두 소녀를 통해 세상을 향한 르누아르의 낙관적이고 낙천적인 시선을 잘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그림은 안온하고 푸근한 실내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즐기는 두 소녀와 화사한 꽃병, 넉넉한 커튼이 부드럽게 어우러져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탄성을 자아내게 합니다. 특히 금발 소녀의 머리카락을 중심으로 그림 전체에 스며든 황금색은 이 행복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임을 그 고귀한 빛깔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살펴보면 르누아르가 어두운 부분에도 결코 검은색을 쓰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검은색을 빼고 화사한 색만 썼다고 해서 살아생전 그에게 붙은 별명이 무지개 팔레트의 화가였습니다. 물론 삶은 무지갯빛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술은 무지개를 꿈꿀 자유가 있죠. 예술가는 항상 거창한 고민을 하고
관객은 함께 심각한 표정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것, 그것만이 예술은 아닙니다. 때로 예술은 그저 즐겁고 편하고 밝고 푸근하기만 해도 좋습니다. 르누아르의 그림은 그렇게 삶의 부담을 덜고 낙천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찰나의 빛이 영원한 환희로. 이번엔 오직 한 사람을 그린 그림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만 그려도 외롭지 않고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르누아르의 독서하는 여인이 그 사실을 잘 증명해 줍니다. 그림의 실내로 햇살이 화사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그 빛을 받으며 아리따운 여인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환하게 빛나고 그림자가 지는 얼굴조차 책에 반사된 빛으로 환해 보입니다. 저렇게 밝은 빛으로 충만하니 읽는 책의 내용도 밝고 환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림 속 여인도 지금 그렇게 마음에 비쳐드는 환한 빛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림의 모델이 된 여인의 이름은 마르그리트 르그랑으로 마고라는 애칭으로 불렸습니다. 독서하는 여인이 그려지고 몇 년 지나지 않아 마고는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르누아르에게 큰 슬픔이었습니다. 고통은 지나가 버리지만 아름다움은 남는다. 르누아르가 남긴 유명한 말이죠. 아끼던 뮤즈의 죽음처럼 르누아르도 극복하기 어려운 슬픔을 마주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림 속에 그런 절망과 좌절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아생전 그 사람의 빛나는 모습만이 화폭에서 영원히 빛나죠. 이처럼 르누아르의 캔버스에는 늘 행복과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의 예술은 슬픔과 공포, 좌절과 분노, 어둠을 모릅니다. 혹자는 이런 그의 그림이 인생의 비극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만적이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혹자는 지나치게 관능적이고 탐미적이어서 퇴폐적이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것은 편견입니다. 르누아르는 고달픈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위로라고 봤고 그 위로를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고루 나눠주고 싶어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저 작은 행복이라도 느끼고 즐거워하길 바랐을 뿐입니다. 그런 그의 상냥함이 잘 녹아든 덕분에 그의 그림을 보며 마음속 한편에 작은 빛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 듯합니다. 순수한 헌신은 결코 나를 업신여기지 않는다. 빈센트 반 고흐의 일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전기 작가는 아직 그가 화가가 되기 전 평신도 설교자로 활동하기 위해 벨기에의 보리나주에 머물 때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보리나주 체류 시기는 반 고흐에게 인간적으로 가장 큰 좌절을 느끼게 했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시기에 그는 화가가 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의 경험들이 화가로서 그의 지향과 의식, 태도, 주제, 모티브의 핵심적인 기초를 형성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는 인류에게 크나큰 은총을 선사할 그림의 성인으로 거듭났습니다. 실패와 좌절로 점철된 젊은 날의 생. 보리나주에서의 경험은 반 고흐로 하여금 노동으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다 더 깊은 연민을 느끼게 했습니다. 수채화, 석탄 자루를 나르는 광부의 아내들에는 반 고흐가 보리나주에서 본 일상적인 풍경의 이미지가 잘 담겨 있습니다. 영국의 초등학교에서 보조교사 일을 하고 네덜란드의 책방에서도 근무한 반 고흐는 아버지와 같은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1879년 벨기에의 보리나주에서 평신도 설교자로 활동하게 되었죠. 이렇게 그는 그의 인생을 극적으로 전환시켜줄 탄광촌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노동계급의 비참한 삶을 낱낱이 목격했죠. 저승사자처럼 새까만 탕가루를 뒤집어 쓰고 내일에 대한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 투쟁하듯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반 고흐에게는 매우 안쓰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지닌 돈과 옷, 먹을 것까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그렇게 반고우는 성경에 쓰인 대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문제는 그런 그의 노력과 헌신이 그와 계약을 맺은 교단 사람들에게 광적인 것으로, 심지어 교회의 위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의 헌신을 목도한 주민들 중에는 그를 천사 같은 존재로, 진정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복음을 구현하는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를 미치광이로 여기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뜨거운 신앙적 열정과 자신을 희생하는 헌신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단은 더 이상 그와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젊은 날 인생 행로의 굴곡에 시달린 끝에 신에게 모든 것을 헌신하겠다고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졌는데 그마저도 자격 미달이라며 허무하게 내쳐지고 만 것입니다. 그로서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진 것만 같았습니다. 가난한 탄광촌에서 얻은 미학적 진실. 이 무렵에 반고우에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사랑하는 동생 테오마저 자신의 종교적인 헌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10개월가량의 냉담기를 거친 뒤 오랜만에 동생에게 다시 쓴 편지에서 반고우는 당시의 자신을 새장 안에 갇힌 새에 비유했습니다. 새가 자기 머리를 새장 창살에 찧어대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새장 문은 열리지 않고 새는 고통으로 미쳐간다라고 탄식했습니다. 이처럼 괴롭게 방황하는 와중에 반고우는 점차 미술로 관심을 옮겼습니다. 그런 그의 변화를 테오는 적극 지지했습니다. 테오는 형과 다르게 당시 화상으로서 재능을 보이며 성공적인 경력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봐도 형은 미술에 소질이 있었고 미술 분야에서 성공할 역량이 있었습니다. 비록 반고우의 성공은 죽음 뒤에 찾아왔지만 결과적으로 테오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1890년 세상을 떠나기까지 10년가량 화업에만 매진한 반고우는 오늘날 우리가 알듯 다양한 주제의 걸작을 양산했습니다. 그러나 그 풍부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반고우의 예술은 보리나주에서의 경험에 핵심적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반고우가 보리나주에서 얻었던 미학적 진실은 단순한 삶이 보다 진실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단순한 삶의 방식은 순수하고 또 진솔했습니다. 이 단순함과 순수함, 진실함, 그리고 평범하면서도 영원한 아름다움이 반고우 미학의 요체가 됩니다. 가난한 탄광촌 보리나주는 그에게 예술의 핵심을 잉태하게 해준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감자 먹는 사람들을 비롯해 보리나주 직후인 누에넨 시절에 그려진 그림들에는 화업 초기의 정서가 여전히 잘 살아 있습니다. 대체로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정직하면서도 성실한 삶을 사는 노동계급 사람들이 우직한 이미지로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감자 먹는 사람들에 관해 반고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램프 불빛 아래에서 감자를 먹는 사람들이 접시로 내민 손, 자신을 닮은 바로 그 손으로 땅을 팠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려고 했다. 그 손은 손으로 하는 노동과 정직하게 노력해 얻은 식사를 암시하고 있다. 반고우가 파리로 떠난 이후 그림들이 획기적으로 밝아지고 색채도 화사해지지만 그렇다고 그의 그림이 감각적인 즐거움에 매몰되거나 중심을 잃고 가벼워진 적은 없었습니다. 보는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 예술의 본질을 희생한 적도 없었습니다. 무엇을 그리든 그림에는 순수와 진실, 평범하면서도 항구적인 아름다움이 담겨야 한다는 그의 신념은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보리나주에서의 경험은 반고우의 예술에 오래도록 깊은 자취를 남겼습니다. 그로 인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 반고우의 예술은 지금도 전 세계 많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